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탄화수소 부분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탄화수소의 분류 부분과 함께 이성질체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탄화수소는 탄소화합물의 기본이다 보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탄화수소 분류에서 각각의 종류들의 일반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당연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가 보는 탄화수소는 기본적인 구조가 CX계랑 HY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모양에 따라서 각각 사슬 모양과 고리 모양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각각 포화탄화수소랑 불포화탄화수소로 각각 구별했었죠. 이때 포화와 불포화를 구별하는 기준은 분자 결합 내, 탄소 간의 결합 내에 단일 결합만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이중이나 삼중 결합이 하나씩 있느냐, 그걸로 가지고 포화와 불포화로 구별했었죠. 자, 사슬 모양의 포화탄화수소는 종류가 R, K이었습니다. 일반식은 CnHen 플러스 E였죠. 됐나요? 자, 그런데 불포화탄화수소 중에서 이중결합을 하나 딱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R, Ken, 그리고 삼중결합을 하나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R, Kain이라고 각각 명명했었어요. 맞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탄소 간의 결합이 몇 개든지 간에 이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다는 알켄과 알카인은 그 결합 중에 딱 하나만 이중과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부가 이중과 삼중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이 유기화학 쪽을 더 배우게 되면은 그때 이제 2개를 가지거나 3개를 가지거나 뭐 그런 경우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알켄의 일반식은 수소가 2개 줄죠. 그래서 CnHen. 마찬가지로 알카인은 또 수소 2개가 줍니다. CnHen-2의 구조를 가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역시 고리도 포화탄화수소랑 불포화탄화수소로 구별할 것이고요. 이때 포화탄화수소는 이름이 사이클로 알케인이었죠. 사이클로 알케인. 자, 그랬을 때 일반식은 CnHen. 됐나요? 그리고 불포화탄화수소 중에서 이중결합을 딱 하나 가지고 있는 녀석을 우리가 사이클로 알켄. 그죠? 일반식은 CnHen-E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보는 불포화탄화수소를 우리가 벤젠이라고 표현하면서 얘는 일반식이가 아니라 아예 분자식으로 정해져 있죠. 그지? 그래서 분자식으로 C6H6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탄화수소의 분류 과정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다뤘었던 내용이 교재 페이지 67쪽에 아마 그 나와 있는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뵀었거든요. 이성질체를 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성질체의 종류가 3가지 있다는 거 이야기했었죠. 그죠? 기억납니까? 기억나나요? 자, 앞에 봐봐. 자,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 분자식은 같은데 성질이 다른 녀석들을 이성질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성질체의 종류가 구조 이성질체가 있고 기하 이성질체가 있고 광학 이성질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루는 것은 구조 이성질체만 다룬다는 겁니다.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다른 것을 우리가 이제 구조 이성질체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조 이성질체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기하 이성질체 같은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만일 탄소 간의 결합들을 살펴봤을 때 탄소 간의 결합이 모두 단일 결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그 탄소 간의 결합은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양쪽, 이 단일 결합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탄소가 어떤 원자들을 가지고 있든 간에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모양을 갖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탄소 간에 이중이나 삼중 결합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회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하 이성질체에서 탄소 2개가 각각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각각 탄소 2개가 수소 2개랑 염소 2개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조식으로 그렸을 때 탄소가 각각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손을 이렇게 2개를 뻗어놓은 상태겠죠.
근데 이때 양쪽에 각각 수소 하나랑 염소 하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쪽에 수소 하나가 있고 여기에 염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소가 있고 염소가 있고 이런 식의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런 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수소가 있고 염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염소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있고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부에 있는 이중결합은 회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 염소를 봤을 때 한쪽 면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엇갈려서 대각선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각각 같은 면에 있으면은 얘네들을 시스형이라고 부르고요. 엇갈려 있으면은 트랜스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성질이 약간 달라요. 구조는 똑같은데, 구조식은 똑같은데, 분자식은 똑같은데 구조가 달라서 얘네들이 어떤 특성들을 나타내냐면요. 예를 들어서 시스형 같은 경우에는 극성 분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트랜스형은 무극성 분자거든요. 그러니까 극성과 무극성 분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얘네들의 일반적인 성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 같은 그런 물리량을 살펴봤을 때 둘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의 회전 자체가 불가능해서 이성질체를 가지는 경우를 기하 이성질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학 이성질체는 예전부터도 다뤄지지 않았었거든요. 광학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거울에 반사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울에 서서 오른손을 이렇게 들면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위와 아래는 그대로인데 내가 오른손을 들 때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왼손을 들게 되죠. 그지? 그런 것처럼 좌우가 대칭되어 있는 형태의 구조를 광학 이성질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빛에 의해서 성질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거 앞에 이제 광학 이성질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뭐 특별히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구조 이성질체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구조가 다른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구조 이성질체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는 알케인의 구조 이성질체예요. 알케인의 구조 이성질체. 이때 알케인은 구조 이성질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탄소수가 최대 몇 개부터라고? 탄소수? 4개부터랬죠? 기억나십니까? 탄소수가 하나, 둘, 3개 정도는 구조 이성질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에 탄소수가 4개부터 구조 이성질체가 나타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최소한 탄소수는 6개 정도까지의 구조 이성질체를 알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맞죠? 자, 당연히 문제에서 잘 물어보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어떤 구조 이성질체를 봐야 되냐면은 사슬과 고리입니다. 고리. 사슬과 고리의 구조 이성질체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앞서 분류한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일반식이 혼자밖에 안 나타나는 것은 알케인하고 벤젠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알케인은 결과적으로 사슬 형태인데 고리 형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슬인데 고리 형태의 구조 이성질체는 절대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알켄과 사이클로 알케인을 보면은요. 둘은 하나는 사슬이고 하나는 고리인데 일반식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탄소수가 3개 이상부터는 사슬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고리의 형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구조 이성질체 관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알카인과 사이클로 알켄 같은 경우에도 일반식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수가 3개부터는 알카인과 사이클로 알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 이성질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문제에서는 이제 주로 알케인의 구조 이성질체를 물어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떤 분자식을 딱 보여줬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볼까요? C3H8이다. C3H6다. 이렇게 딱 나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식이 CnH2n이니까 결과적으로 사슬 형태라면은 알켄 계열이 돼야 될 것이고 만일 고리 형태라면은 사이클로 알케인 계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만일 C3H8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얘는 일반식이 CnH2n 플러스 2의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알케인 계열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은 알켄도 될 수 있고 사이클로 알케인도 될 수 있고요. 맞죠? 아니면 이런 경우는 C3H4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카인도 될 수 있고 사이클로 알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식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최소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사슬도 될 수 있고 고리도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문제에서 전애들을 구별할 수 있게끔 아마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이 꼭 주어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쭉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분류 방법에서 요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탄화수소들은 공통적인 성질들이 있었었죠. 그제? 이때 탄화수소는 전부 다 뭐라고요? 무극성입니다. 오케이? 무극성.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연소 생성물로 무조건 뭐밖에 안 나온다고? 이산화탄소랑 물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지? 그리고 대부분 입체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원자들이 한 평면 상태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평면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평면 구조가 가능한 것 세 가지 뭐? C2H4, C2H2, C6H6 요 세 가지만 평면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거 빼고 나머지는 다 입체 구조예요. 저런 특징들을 가지는데 여기서 또 하나 알케인부터 사이클로 알케인까지를 묶어서 우리가 얘네들을 지방족 탄화수소라고 표현합니다. 지방족 탄화수소. 그리고 벤젠만 우리가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표현해요. 말 그대로 탄화수소 중에서 향기가 나는 것은 벤젠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벤젠. 나머지는 향이 안 나요.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근데 벤젠만 향이 납니다. 그래서 방향족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방향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왠지 모르게 방향제 이러면 향 좋은 냄새 나야 될 것 같잖아. 방향족 이러면 향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죠. 이거 기름 냄새예요. 기름 냄새. 알았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냄새가 안 나는데 벤젠들은 기름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분자 구조 내에 벤젠 같은 형태가 들어가 있으면 다 방향족 탄화수소, 다 냄새 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저기 그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걸어있는 나프탈렌 같은 거 있죠? 그 나프탈렌도 벤젠 고리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향이 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좋은 향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향 좋다 이게 아니야. 알았지? 기름 냄새, 뭐 이상한 화학약품 냄새, 그런 냄새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은 냄새가 안 나. 근데 얘 혼자 이제 냄새가 나는 거지. 그래서 지방족, 방향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지금 현재 봤었던 내용이 지금 현재 67쪽의 구조이성질체까지 쭉 살펴봤던 내용이었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 뭐 이제 지난 시간에 사이클로헥세인까지도 다 설명해 드렸었죠. 그죠? 아마 내용들 전부 다 설명을 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페이지 68쪽에 있는 내용까지 쭉 설명해 드린 것 같고요. 자, 넘어가셔서 페이지 70쪽을 잠깐 좀 보시기 바라요. 자, 페이지 70쪽 보시면은 이제 알켄과 알카인의 특성 나와 있는데,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요런 예를 들었던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사슬 형태의 탄화수소 중에서 탄소수가 2개짜리 탄화수소들만 보자 이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C2H6 이름은 테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C2H4 이름은 텐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C2H2 이름은 타인 나올 수 있죠. 맞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탄소가 2개짜리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들이 존재하는데, 구조식으로 그리면은 얘네들 단일결합, 그러면서 손 뻗어서 각각 수소 6개 붙잡고 있는 구조죠. 자, C2H4는 탄소 2개가 이중결합, 손 이렇게 2개 뻗고 있을 겁니다. 자, C2H2는 C끼리 3중결합, 그리고 각각 단일결합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죠. 비교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때 잘 물어보는 것 중에 요 각도 알파, 요 각도, 요 각도 베타, 그 다음에 요 각도 감마 이렇게 물어보죠. 오케이? 근데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분자 구조에서 결합각 따질 때는 중심 원자가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몇 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몇 개의 원자들과 결합해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위에서는 구조식으로 그리면은 90도처럼 보이지만 실제 중심 원자인 탄소가 4번의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고 4개의 원자들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각은 몇 도가 돼야 된다? 이 결합각은 몇 도 돼야 되죠? 109.5도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탄소를 기준으로 각각 정사면체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평면에 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C2H4 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심 원자 탄소가 공유 전자쌍 4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 몇 개랑 결합했어요? 3개랑 결합했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기준으로 각각 평면 삼각형의 구조가 나타나야 되니까 베타는 몇 도? 120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죠? 마지막으로 감마는요.
몇 도입니까? 180도가량 돼야 되겠죠. 직선형이니까.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이 녀석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 녀석의 이름이 텐이죠. 아래 있는 녀석은 타인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름을 붙일 때 얘는 뭐 에테인, 그리고 에텐, 그 다음에 에타인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는 규칙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규칙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이름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끼리 이름 맞추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자 돌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경우 있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태자 돌림이거든요. 요즘은 돌림자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요즘은 자유스럽게 좀 쓰는 것 같은데, 선생님 때는 돌림자를 썼거든요. 돌림자가 이제 태자 돌림자를 써가지고 선생님 형들이 사촌 형들, 그러니까 선생님 아버지의 형제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내 사촌 형들, 난 동생이 없거든. 사촌 동생이 없거든. 내가 제일 막내예요. 그래서 바로 윗 형이랑 나이 차가 7살인가 8살 차이 나거든. 꽤 많이 차이 나요. 제일 큰 형하고는 거의 한 15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뻘? 뭐 그 정도죠. 근데 어찌됐건 형들하고 다 태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형이 태석이 형, 위에 태호 형, 그 다음에 태호? 몰라. 그러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몰라. 하여튼간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태훈인 거고, 중간에 형 하나가 태자 돌림을 안 쓰고 있어요. 혜준이 형이라고. 태자가 원래 태준이가 돼야 되는데 왜 안 썼는지는 예전에 들었었는데 기억은 안 나네. 하여튼간 태형이 형 있구나. 이름 기억. 하여튼간 태자 돌림이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이 있잖아요. 얘네들도 다 규칙에 맞춰서 에테인, 에텐, 에타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너네들 이름은 있는데 친구들끼리 부르는 별명들이 있잖니. 그렇지 않아? 별명 없습니까? 별명 뭐야? 없어요. 에이, 정말 없어? 스스로 감추고 있는 별명 아니야? 친구들이 널 부를 때 부르는 별명 있지 않니? 너는? 저요? 몰라요. 에이,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거야? 너는? 도마뱀? 리자드야? 왜? 리자드. 몰라요. 그냥 너보고 도마뱀이래? 어쩌다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도마뱀이 됐지 않겠니? 선생님은 예전에 별명이 만수였어요. 만수였던 적도 있고 감자였던 적도 있습니다. 생긴 게 울퉁불퉁하게 생겼다고 감자였고요. 예전에 드라마 주인공 중 어떤 하이틴 드라마에 그 카이스트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 중에 되게 까불까불하고 못생긴 캐릭터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실제 이름이 정성화거든요. 그 정성화라는 캐릭터 이름이 만수였어요. 근데 내가 그 만수 닮았다고 그때 별명이 만수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별명을 부르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에텐이나 에타인 같은 경우에는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텐과 에타인의 이 우리 주변에서 부르는 이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에텐은 에틸렌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에틸렌? 왜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에틸렌이라고 안 하고 에틸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에틸렌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에타인 같은 경우에는요, 아세틸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별명이에요, 별명. 근데 현장에서는 에틸렌과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알겠죠? 실제로 문제에서 에틸렌이라고 나오고 아세틸렌이라고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알켄, 그 다음에 뭐 알카인 이런 물질들, 에텐과 에타인의 각각 뭐 제법 같은 것들 만들어지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 설명되어 있지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건 바뀔 수 있다는 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요 에타인에다가 예를 들어 수소기체를 넣어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요, 에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텐으로 바뀔 때 요 세 개 중에 결합 하나가 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끊어지고 나면은 남는 빈자리에 수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요 에텐에다가 수소 첨가를 시켜가지고 반응을 시키면은 다시 에타인으로도 돌아갈 수 있다는 거. 또 결합 하나 끊어지겠죠.
됐습니까? 뭐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여기 부분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쭉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나서 페이지 74쪽으로 좀 넘어갈까요? 자, 페이지 74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벤젠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 있죠. 이거 지워도 됩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고리 형태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이클로 알케인이나 사이클로 알케인 같은 경우, 그지? 근데 특히나 저 고리 형태에서는 탄소수 6개짜리를 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때 사이클로 알케인 경우에서는 탄소가 6개면은 우리가 구조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만 표현을 하죠. 그죠? 이때 어차피 탄소화물은 탄소가 기본 주축이니까 결과적으로 각 꼭지점에 탄소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수소도 빼고 그냥 이렇게만 그려주면은 아, 요게 각각 이제 탄소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탄소수 6개, 수소가 12개가 붙어있는 사이클로 헥세인이 됩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내부에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으면은 이때는 저 앞서 사이클로 헥세인보다 수소수가 2개 줄어드는 사이클로 헥센이 되는 거죠. C6H10. 그죠? 근데 이제 벤젠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그려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C6H6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사이의 길이를 A, 요 사이의 길이를 B, 그리고 요 사이의 길이를 C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때 각각 A, B, C의 결합 길이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A는 무슨 결합이에요? A는 단일 결합이죠. B는 무슨 결합입니까? 이중 결합이거든요. 그러면은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결합 길이를 비교하면 누가 더 깁니까? 당연히 이중 결합일 거거든요. 맞죠? 근데 여기서 얘를 지금 C라고 했고 예를 들어 바로 그 옆에를 D라고 한다면은요, 그럼 이 C와 D의 결합 길이는 어떻게 차이가 있냐 이거지. 근데 C는 지금 봤을 때는 단일 결합이고 D를 봤을 때는 이중 결합인데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C보다 D가 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때 C와 D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 탄화수소 중에 평면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3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때 C2H4, C2H2는 앞서서 설명 봤었던 거고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된 게 벤젠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벤젠의 구조상 단일과 이중결합이 서로 저렇게 섞여 있다면은 절대 평면 구조가 될 수 없습니다. 평면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육각형이 평면 육각형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결합 길이가 달라서 각 변의 길이가 다르면은 얘네들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양이. 맞지? 그런데 얘네들은 분명히 평면 구조라는 거죠. 문제는 이 벤젠이 발견됐을 때 벤젠 자체의 구조가 미리 평면 구조라는 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왜 저게 어떻게 하면 평면 구조가 될까? 사람들이 이걸 고민을 했다라는 거였죠. 그치? 그래서 등장하게 된 요 벤젠의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공명이었습니다. 그죠? 자, 교재 내용 보시면은요. 자, 벤젠은요,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이며 방향족 탄화수소이고요. 불포화 탄화수소입니다. 그러면서 공명 혼성 구조라고 되어 있죠. 그죠? 벤젠의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케쿨레의 제한시칙에 따른 벤젠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벤젠은 무조건 정육각형, 평면 육각형의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평면 육각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케쿨레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름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케쿨레? 예를 들어 벤젠이 이렇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가 잠시 뒤면은 이렇게 벤젠이 이중결합이 바뀐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이 상태로 또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고, 오케이?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 왜 우리 공명하면은 어떤 떨림에 의해서 주변에 같은 떨림이 전달되는 것을 공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얘네들이 어찌됐건 이렇게 떨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띵,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명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해봤자 단일과 이중결합이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설명되면은 그럼 절대 또 정육각형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거지. 그랬을 때 실제 벤젠의 구조 내에는 단일과 이중이 저렇게 따로따로 혼재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벤젠은 모든 탄소 간에 일단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남는 전자들이 어느 한 탄소들과 어느 한 탄소 사이의 결합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결합을 형성해준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동그라미를 그려서 표현을 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 벤젠의 구조식을 그리라 그러면은 이걸 그려도 상관이 없고요. 이걸 그려도 상관이 없고 이걸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벤젠이 가지는 요 결합을 단일 결합이나 이중 결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1.5 결합이라고 표기를 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보세요. 이때 결합 길이는요 단일이 가장 짧아요. 단일이 가장 길죠. 그 다음에 1.5 결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중 결합. 뭐 당연히 3중 결합은 그 다음이겠죠. 됐나요? 그런데 결합력은요 단일이 가장 약해요. 손 한 손밖에 못 잡고 있으니까, 한 손밖에 안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1.5 결합은 단일 결합보다는 큰데 이중 결합보다는 작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1.5 결합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성질 자체가 거의 단일 결합과 상당히 비슷해요. 단일 결합과. 오케이?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한번 좀 볼까요? 이제 이건 지워도 되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좀 전에 포화탄화수랑 불포화탄화수를 봤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포화탄화수소랑 불포화탄화수소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실험 방법이 있거든요. 이때 포화탄화수소들과 불포화탄화수소들은 예를 들어 염소 같은 기체나 또는 브롬 같은 기체들과 반응을 시키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자 구조가 포화냐 불포화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염소와 결합한다거나 또는 브롬과 결합한다거나 그랬을 때 포화탄화수소들은 얘네들은 치환 반응을 해버립니다. 치환 반응. 그리고 반대로 불포화탄화수소들은 첨가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요. 예를 들어서 포화탄화수소 중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에테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예를 들어 염소랑 반응을 할 거예요. 염소 기체랑. 염소가 분자 상태라면은 염소와 염소 사이에 이렇게 결합이 있는 거지. 맞지? 근데 만일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할 건데 염소가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은요 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빈자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염소가 아무데나 한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소 하나를 떼어내 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리 바꾸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리 바꾸기를 하면은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염소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염소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수소가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수소랑 염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HCl 같은 염화 수소 기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반응을 치환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불포화탄화수 중에 예를 들어 에텐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에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테인이 역시 마찬가지로 염소랑 반응을 하잖아요. 염소랑 반응을 하면은 물론 치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리 바꾸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자리를 안 바꾸고 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합 하나를 끊어버려요. 결합 하나를 끊어버리면은 이때 탄소 간의 결합은 뭐로 바뀌죠? 단일 결합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손이 몇 개가 돼? 각각 3개씩으로 바뀌지.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수소가 2개 있을 거고, 그제? 2개씩. 그리고 각각 빈자리에 뭘 채워버립니까? 염소를 채워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빈자리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반응을 첨가 반응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어? 그런데 이때 포화탄화수들은 치환 반응을 잘하고 불포화탄화수들은 첨가 반응을 잘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거기다가 치환 반응은 또 잘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조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첨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라면은 치환 반응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반응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브롬수 있죠, 브롬수. 브롬을 수용의 액체로 만드는 상태에서 그거를 이 각각의 기체들 그 안에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불포화탄화수 같은 걸 막 집어넣으면은 그 불포화탄화수의 내부의 결합들이 막 끊어지면서 브롬들을 막 붙잡아 버리거든요. 원래 브롬이 젓갈색을 띠고 있다 보니까 점점 브롬이 끊어져 가지고 그 탄화수랑 결합을 해버리면은 점점 색깔이 옅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얘는 잘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돼 버리겠지. 그래서 보통 불포화탄화수들은 브롬수를 통과시켰을 때 색깔이 변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브롬수 탈색 반응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롬수 탈색 반응을 잘 안 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벤젠은 포화탄화수예요? 불포화탄화수예요? 포화입니까? 불포화입니까? 불포화죠. 당연히 불포화탄화수일 거 아니야. 왜냐면은 포화탄화수는 이게 포화탄화수란 말이야. 모든 탄소 간의 결합이 단일 결합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탄소가 6개면 수소 12개를 붙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6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6개밖에 못 붙잡고 있으니까 분명히 불포화탄화수지. 그러면은 치환 반응과 첨가 반응 중에 뭘 더 잘해야 돼요? 첨가 반응을 더 잘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 그런데 도리어 벤젠은 치환 반응을 더 잘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요 1.5 결합이 분명히 불포화 결합이에요. 오케이? 1.5 결합은 단일과 이중이 혼재되어 있는 불포화 결합인데 그래도 성질이 단일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안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수소를 떼어내고 그 자리로 브롬을 집어넣든 염소를 집어넣든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끔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게 벤젠의 성질입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벤젠고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벤젠고리. 벤젠고리. 아까 벤젠고리, 벤젠이 방향족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분자 구조 내에 이런 형태가 들어가 있으면은 얘든 이런 형태가 들어가 있으면 다 방향족 탄화수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냄새 날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벤젠에서 알아두시면 될 내용들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은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다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탄화수소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다 나왔어요. 탄화수소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미 다 끝났고요. 뒤쪽에 뒤쪽에 나와 있는 뭐 녹말이나 셀룰로스 뭐 이런 것들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전혀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다 끝났고요. 우리 탄화수소에 관련된 내용들은 실제로 탄화수소의 분류 자체도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탄화수소의 분류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앞에서 봤었던 분자 모양을 따지는 그 과정이 있었었죠. 그것과 함께 탄화수소의 구조를 보고 이 분자 구조에서 얘가 어떤 형태를 유지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뭐 이 정도까지 보시고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3단원도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 단원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단원이 닮은 꼴 화학 반응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닮은 꼴 화학 반응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두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가 산화와 환원 반응, 산화랑 환원 반응 이걸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산과 염기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중화 반응까지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셔야 될 내용들이고요.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생명 속 화학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 10분 내에 끝내는 위험을 보여드리죠. 알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대신에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 두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면은요,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배웠던 양적 관계 부분이거든요. 거기 부분은 파면 팔수록 계속 나와요. 뭔가가. 그러니까 이 정도 풀면 됐겠지, 이 정도 공부하면 됐겠지 하고 문제를 딱 보면 이게 뭐야? 또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게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가 나왔을 때 뭐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계속 문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양적 관계 문제는 좀 쉽게 나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양적 관계 문제가 쉽게 나와버리면은요,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풀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산화환원이랑 상과연계 부분. 근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부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책을 한 권 사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앞에 부분 열심히 보죠. 점점 중간 뒤로 갈수록 흐지부지해지죠.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 부분은 거의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뒤에부터 보는 게 아니라 또 앞에서부터 봐요. 그래 내가 옛날에 이거 공부했었지. 다시 보니까 잘 되는구만. 좀 이따 보면 또 지쳐. 안 해. 그지? 그럼 또 뒤엔 또 흐지부지. 이런 게 있었지. 끝. 그래 놓고 이제 뭐 미리 선행을 하든 아니면 학교에서 배우고 있든 뒷부분 가서 멍 때리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막상 닥치고 나면은 다 앞에 부분은 기억이 좀 나는데 뒤에 부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죠. 그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좀 고민하는 것 뿐이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너무 쉬워요. 내가 이렇게 너무 쉽다고 강조를 하면은 그냥 그렇게 믿어. 그래서 그게 마음이 편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부터 이 산화환원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산과 연계 쭉 가다 보면은 저 인간이 또 뻥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딱 봐도 문제 자체가 보통이 아니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에만 충실하면 문제 다 풀립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화학 원에만 다뤄지는 내용이라면요, 화학 원에서 끝내야죠. 그게 물질을 앞서 봤었던 양적 관계예요. 그래서 양적 관계는 화학 원밖에 안 나옵니다. 화투요? 화투에서 양적 관계?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물어보는 거는 화투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알고 있겠거니 하면서 다른 걸 물어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뭐 기체가 몇 몰 때 몇 몰이 반응하고 뭐가 생기고 얘가 질량이 얼마고 이딴 걸 따지는 거는 화학원이 끝이에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내는 거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루는 산화환원과 그다음에 산과 염기 파트는요, 화학원에서 기초를 닦고 화학2에서 마지막 정점을 찍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산화환원과 이 산과 염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화학원에서 낼 수 있는 문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 버리면, 오버돼 버리면은 이게 화원이 아니라 화투 수준의 문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어렵게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문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은 산과 염기 막 코 파면서 문제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러면서. 산화환원도 마찬가지고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절대 쫄지 말고, 자, 산화환원 무능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시간상 산화환원 반응에서 뭘 배우는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제가 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과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산화 반응만 일어나거나 환원 반응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때 항상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화 반응만 따로 일어나고 환원 반응만 따로 일어나는 경우 절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 산화 반응은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산화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고 싶어요. 그럼 막 아무 데서나 산소 가져올 수 있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되고 싶습니다. 산소와 결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물질은 산소를 내줘야 됩니다. 떨어뜨려줘야 돼요. 근데 그 떨어뜨리는 걸 헬이라고 표현할 때 환원은 산소가 헬이 되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산소를 떨어뜨려서 환원이 되면은 그 떨어진 산소를 누가 받아가지고 산화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냥 나 혼자 산화되고 싶고 나 혼자 환원되고 싶다 그래서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고받고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수소를 떨어뜨리면 산화입니다. 수소를 떨어뜨리면. 근데 막문에 떨어뜨릴 수 있을까? 아니야. 누군가가 받아줘야 돼. 알았니?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수소를 결합시켜주면은 그게 환원 반응이에요. 되셨나요? 자, 근데 또 있습니다. 산화 반응은요, 전자를 잃는 것도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표현하고요. 반대로 전자를 얻는 것도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화 환원은 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산소의 결합과 해리 또는 수소의 해리와 결합, 전자의 잃고 얻음으로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보게 되실 거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 다 쓸모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산화환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아까 이 산화환원의 정의들을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산화환원 파트에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어떤 화학 반응식을 보고 그 화학 반응식이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 그것이 산화환원 반응이라면은 어떤 물질이 산화됐고 어떤 물질이 환원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지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정의들로 가지고 각각 산화환원 반응을 한번 구별 지어 볼 거예요. 자, 페이지 78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면은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에서 먼저 산화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포도당의 산화랑 화석연료의 연소, 철의 부식이 있거든요. 그지? 그 중에서 화석연료의 연소부터 좀 먼저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탄소 같은 것들이 산소와 연소가 되면은요, 이산화탄소가 되죠.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 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나중에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지금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와 결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가 나중에 이산화탄소가 될 때는 결과적으로 산소와 결합을 하니까 뭐가 된다? 산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은 철의 부식이 있어요. 철의 부식도 보시면은 쉽게 말해서 녹쓰는 과정이거든요. 4개의 철이 3개의 산소랑 반응하죠. 3개의 산소랑 반응하죠. 그래서 2개 Fe2O3를 만들어냅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에 있는 철의 입장에서 나중에 Fe2O3와 같은 산화철로 바뀌거든요. 그럼 철이 산소와 결합하지. 맞지? 그러니까 이 반응이 뭐다? 산화 반응이라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반대 과정을 한번 좀 볼까요? 밑에 보시면 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있고요. 광합성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철의 재련, 이 과정이 있습니다. 철의 재련을 보시면은요, 용광로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지금 우리가 보던 아까 철의 산화 과정의 반대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산화철이 나중에 철광석 내에서 일산화탄소랑 만나서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철로 바뀌죠. 자, 식은 이렇게 적어볼까요? Fe2O3가 3개의 일산화탄소랑 만나서 2개의 철이 되고 그리고 3개의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 그러면은 지금 산화철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철로 바뀌면서 산소가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일어나는 것? 환원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이 앞서 이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요 탄소가 산화되면은 누군가는 환원이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철이 산화되면은 누군가가 환원이 돼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얘가 환원이 되면은 누군가는 또 산화가 돼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요 반응에서는 지금 현재 산화철이 환원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를 봤을 때 일산화탄소가 나중에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분자당 산소가 하나씩이었는데 나중에 2개씩으로 바뀌니까 아, 얘가 산화되는구나. 이해되지? 요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산화 환원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알겠지만 환원되는 물질이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눈에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오죠. 맞나요? 자, 다시 앞에 좀 보세요. 아까 우리 용광로내에서 재련 과정이 좀 나왔었는데요. 용광로내에서 일어나는 재련 과정은 크게 4가지의 화학 반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광로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에 이제 물질들을 집어넣어 주죠. 넣어주는 물질이 일단 철광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탄소로 이루어진 코크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석회석 같은 거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을 얻어내거든요. 선철 같은 걸 이렇게 얻어내는데, 이때 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을 순서대로 좀 적어보면은 제일 먼저 코크스의 연소가 일어납니다. 이때 코크스가 불완전 연소가 돼요. 산소랑 만나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반응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철광석 Fe2O3가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해서 2개의 철이 만들어지고 3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석회석에 열분해가 일어납니다. 열에 의해서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철광석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불순물 이산화규소와 요 산화칼슘이 결합을 해서 SiO2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CaSiO3 슬래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오케이? 근데 봐봐, 여러분들에게 이 4개의 화학 반응식을 쭉 적어주고요. 자, 이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 환원 반응인 것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찾으실 수가 있을까요? 산화 환원 반응인 거. 첫 번째 있는 거 산화 환원 반응인가요? 확실합니까? 탄소가 일산화탄소로 됐으니까 산소랑 결합했지. 산화 환원 반응이네. 그럼 밑에는요? 아까 우리 예로 봤던 거잖아요. 이거 맞지?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딱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죠. 그죠? 지금 현재 이 4가지의 화학 반응식 중에서는 요 2가지는 산화환원 반응이지만 요 아래에 있는 2가지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식들도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화학 반응식을 보고 그것이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있는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까 그 산화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 중에서 산화 반응에서는 포도당의 호흡 과정이 있었고요. 반대로 환원 반응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는 광합성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 호흡과 광합성은 2개가 서로 반대 반응이죠. 예를 들어서 광합성 과정만 한번 좀 적어볼까요? 광합성은요, 이산화탄소가 물과 만나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산소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 반응이 왜 산화환원 반응이냐? 지금 보시면은 요 이산화탄소가 나중에 포도당으로 바뀌거든요. 포도당.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이 산소로 바뀔 거예요. 물이 산소로 바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을 표현해 줬지만 선생님이 기존에 산소뿐만이 아니라 수소 같은 걸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얘 입장에서 이산화탄소 분자 하나가 6개가 반응을 할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탄소는 총 6개가 있죠. 산소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산소는 총 12개가 있죠. 2개씩 6개니까 12개잖아요. 맞죠? 근데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바뀌죠. 그랬을 때 탄소 6개 그대로지. 그런데 수소가 12개가 늘었고요.
산소가 6개로 줄었죠. 그럼 얘로 바뀌면서 산소가 떨어져 나간 거고 대신에 수소가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탄소가 떨어져 나갔고 수소가 붙었으니까 얘가 뭐가 됐다? 환원이 됐다.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얘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 수소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수소가 떨어졌으니까 뭐가 일어난 거야? 얘가 산화가 일어난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럼 반대로 포도당이 나중에 이산화탄소로 바뀔 때는 이번에는 산소 붙이고 수소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반대로 산소가 다시 물로 바뀐다면 그것은 거꾸로 가는 과정이니까 환원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의 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 산화 환원 반응에서 일단 첫 번째 정의는 산소의 이동으로 정의를 내리는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넘어가셔서 페이지 79쪽에 보시면은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제? 이때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산소의 이동으로 가지고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 내리려면은 산소를 떨어뜨려주는 물질이 있고 산소를 결합하는 물질이 동시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은요, 산화구리 CuO가 탄소랑 반응합니다. 그죠? 이렇게 산화구리2라고 하는 물질이 탄소와 반응을 하면은 나중에는 다시 불이랑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실험 과정에서 이 산화구리2라고 하는 물질은요, 검은색이거든요. 근데 반응이 진행돼서 구리로 바뀌게 되면은 색깔이 점점 붉은색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보세요. 이때 요 산화구리2 CuO가 나중에 뭐로 바뀌는 거야? Cu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은 요렇게 가면은 산소가 떨어지네요. 뭐가 일어난 거죠? 환원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때 탄소는요 이산화탄소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뭐가 되고 있구나, 산화가 되고 있구나. 요렇게 이제 산소의 이동으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밑에 보면은 확인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1번에 다음 그림과 같이 드라이아이스로 만든 통 안에 마그네슘 가루를 넣고 불을 붙이면 연소 반응이 일어나서 반응 후 검은색의 탄소 가루가 형성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재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드라이아이스로 만든 통에다가 마그네슘을 넣고 연소를 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마그네슘이 연소된다 이러면은 항상 누구랑 반응해야 돼? 산소랑 반응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드라이아이스는 무슨 분자들입니까?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 분자들이죠. 이산화탄소가 고체로 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드라이아이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연소가 되니까 검은색 가루가 나왔답니다. 그 말인즉슨 뭐만 남았다? 탄소만 남았다. 그러면은 화학 반응 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마그네슘이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마그네슘 MgO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뭐만 남는 거야? 탄소만 남는 거거든. 근데 마그네슘과 산소는 항상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두 개의 마그네슘이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산화마그네슘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지금 현재 이런 반응이 완성이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화학 반응식 적었습니다. 이거 산화환원 반응인가요? 아닌가요? 맞아요. 산화환원 반응 맞죠? 왜? 마그네슘이 뭘로 바뀌었어? 마그네슘이 산화마그네슘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산소 결합했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 거야? 산화된 거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환원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 내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그네슘이 산화, 이산화탄소가 환원, 이렇게 각각 표현할 수 있어요. 됐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81쪽 보시면은요,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이 나와 있어요. 자, 특별히 수소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와 있진 않은데, 결과적으로 앞서 선생님이 포도당의 산화 환원 반응 보시면서 선생님이 수소에 대한 이야기도 얼핏 했었었죠. 그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봤었던 산소는 산소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산화,
그리고 산소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환원이었어요. 수소는 그거와 반대라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전자를 봅니다. 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조각 같은 것들을요, 구리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내부에서는 마그네슘이 이온으로 바뀌고요, 다시 구리가 석출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식의 반응은 지금 현재 따로따로 두 개의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먼저 마그네슘은 원자 상태인 거죠. 근데 나중에 뭐로 바뀌어? 이온으로 바뀌죠. 마그네슘이 이가 양이온으로 바뀌었을 때 원자 하나당 전자를 몇 개씩 떨어뜨립니까? 2개씩 떨어뜨리죠. 이해되죠? 자, 근데 반대로 처음에 구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온 상태였죠. 근데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원자로 바뀌어요. 그러려면은 전자를 2개 얻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구리로 바뀌겠죠. 그러면 저 반응을 따로따로 봤을 때 마그네슘은 전자를 내놨죠. 전자를 내놨고 구리는 전자를 얻었고요. 그러면 전자를 잃는 것이 뭐다? 산화다. 반대로 전자를 얻는 게 뭐다? 환원이다. 그러면은 마그네슘 이온으로 가는 것이 산화, 그리고 반대로 구리 이온이 구리로 바뀌는 것이 환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런 반응을 한번 좀 볼까요?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염소 기체가 브로민이 이온 상태로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내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염소는 다시 이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브롬이 분자로 바뀌거든요. 이 반응을 역시 따로따로 한번 좀 적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염소는 분자 상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나중에 이온 상태로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자가 전자를 하나씩 얻어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려면은 여기서 이제 2개의 전자를 얻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반대로 처음에 브로민은 이온 상태로 있었거든요. Br-. 근데 나중에 뭐로 바뀌었어? 나중에 브롬 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원자가 되기 위해서 각각의 이온들은 전자 하나씩을 떨어뜨릴 거고, 그 과정에서 둘이 합쳐야지만 분자가 되니까 전자는 총 2개를 이렇게 내놓는 과정이 일어나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염소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가 된 거야? 환원된 거지. 반대로 브로민은 전자를 내놨으니까 산화가 된 거죠. 그러면은 염소가 지금 현재 Cl에서 Cl-가 되면서 뭐가 됐다? 환원되었다. 브로민이 이온에서 분자로 바뀌면서 뭐가 됐다? 산화되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 내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아까 금속의 반응성과 비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2가지를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앞에 보세요. 뭘 할 거냐면요, 자, 우리가 이과생이라면은 화학을 하는 과정에서 꼭 외워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속의 반응성입니다. 뭐 물론 사실 꼭 외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외우는 게 좋을 거야. 알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2종류 이상의 금속들이 막 있을 때 누가 더 잘 반응하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쭉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주기율표에서 예전에 금속의 반응성은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라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금속들만 이제 쭉 적어 보는 거예요. 몇 가지 안 돼.
알았지? 자, 처음부터 해보면은요. 크, 카, 나, 마, 알, 아, 철, 리, 주, 납, 수, 구, 수, 은, 백, 금.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만 외우면 돼. 알았지? 금속의 반응성은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아유, 몇 개 안 되네요. 그죠? 앞글자만 따서 크카나마 알아철리 주납 수구수은 백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서 못 읽는 원소 기호 있나요? 다 읽을 수 있죠? 아마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교재에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잖아. 그지? 자, 여기서 못 읽는 거 있나요? NI 뭔지 알지? NI?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니켈. 알겠습니까? SN 주석, PB, 납, HG, 수은, AG, 은, PT, 백금, AU는 금이죠. 그지? 하얀색 금, 노란색 금. 이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반응성이 쭉 적혀 있는데 지금 이 반응성,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오케이?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자,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커집니다. 금속의 반응성이 커져요. 근데 금속의 반응성이 커진다는 것은 금속의 특성상 다른 물질과 화합물을 잘 형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첫 번째, 전자를 잃기 쉽다는 뜻이에요. 전자를 잘 잃어버려. 그 말인즉슨 두 번째, 전자를 잃으면 산화되는 거예요? 환원되는 거예요? 산화가 잘 되는 거지 뭐. 산화가 잘 된다 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지? 그리고 더 나아가다 보면은요, 금속의 반응성이 클수록 내가 산화되거든? 근데 우리 아까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내가 산화되면은 누군가도 환원돼줘야 되지 않니? 내가 산화가 잘 되면은요, 남도 환원이 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남을 환원시키는 능력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내가 산화가 잘 돼. 내가 막 산화되고 싶어. 그래서 남을 환원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금속은 반응성이 클수록 남을 환원시키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환원력이 크다 또는 환원제로 사용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조금 이따가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금속의 반응성이 클수록 뭐가 잘 돼요? 산화가 잘 돼요. 알겠습니까? 금속의 반응성이 클수록 산화가 잘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산화가 잘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잘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환원이 잘 되는 거겠지 뭐. 안 그래? 자, 그랬을 때 봐봐요. 이게 금속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중간에 금속이 아닌 녀석이 하나가 있거든? 뭐가 있지? 이게 수소 있잖아, 수소. 금속은 아니잖아, 얘가. 근데 왜 수소가 이 중간에 껴있냐면은 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원소들은요, 얘네들은 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세요. 이런 금속들을 우리가 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M, 알았어? M이라고 하는 금속 원자가 뭐 예를 들어 두 개의 HCl과 만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MCl2가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생긴다고 칩시다. 알았지? 그럼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금속과 산의 반응이 막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요 M이라고 하는 금속이 얘 HCl, 염산이 가지고 있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거든요. 만약 저 금속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 예를 들어서 구리랄지 아니면 은이랄지 금이랄지 이런 식의 금속이라면은 산에 집어넣어도 반응 안 합니다. 무조건 금속이 산과 반응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금속 중에서도 수소보다 반응성이 커야지 산과 잘 반응하고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으면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막 이제 막 황산, 질산 막 섞어가지고 정말 높은 농도로 만든 막 그런 왕수라고 하는 그런 산에는 반응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산에는 잘 반응을 안 해요. 알겠어? 그래서 수소가 이제 기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니 도대체 반응성이 크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앞에 보세요. 비커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황산구리 2 수용액을 넣어놨습니다. 황산구리 2 수용액은 CuSO4 수용액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이온화가 되면은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으로 나눠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수용액 내에는 무슨 이온이 많은 거야? 구리 이온들이 많은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두 개의 금속을 넣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금속은 예를 들어 아연 덩어리예요. 아연 덩어리. 그리고 또 하나의 금속은 예를 들어서 비싸지만 금을 넣었다고 쳐봅시다. 금덩어리. 알았어? 의아하다. 선생님이 예전에 그 금덩어리 요만한 거 순금덩어리 보여준 적 있니? 아, 보여준 적 없습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선물하려고 순금덩어리를 좀 샀거든요. 근데 우리 왜 가끔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순금 삽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적혀 있는 시세보다 살 때는 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금을 샀을 때 한 돈에 한 18만 원이 조금 넘었을 때, 한참 금값 올랐을 때, 그나마 좀 떨어진 게 그 가격이었거든요. 18만 원 정도.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2돈을 샀어요. 2돈을. 순금 2돈이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은요, 한 돈에 3.65g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돈이면은 7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녹여가지고 조그맣게 덩어리로 만들어주면은 요만합니다. 손톱 반만 해요. 근데 그만한 게 한 40만 원어치 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우리나라에 금이 그 당시에 많이 이번에 금거래소가 만들어져가지고 금이 어떻게 거래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그 당시에 샀을 때가 이제 종로 3가 가가지고 금을 샀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종로 3가 가면은 귀금속 단지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순금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금을 사러 이렇게 막 갔는데 그 가게가 되게 조그매. 가게가 되게 조그마한데 들어가가지고 저희 순금 좀 사려고 했더니 가격 알려주면서 얼마 사시려고요? 이러길래 아, 비싸네요. 2돈만. 이랬거든? 그럼 2돈만 산다고 해도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해줘요. 근데 그때 이제 금을 어떻게 해주냐면은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거나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금괴 덩어리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 그러니까 왜 벽돌 마냥 생긴 그런 거 말고, 벽돌 마냥 생긴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납작한 네모나게 생긴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1kg짜리가. 그거를 니뽀로 빡빡 잘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울로 재는 거예요, 무게를. 무게 이렇게 재가지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도장을 쿵 찍어서 줍니다. 그래서 요만한 걸 받은 거야. 근데 가만히 저걸 보면서 그게 보니까 그 1kg짜리 이만한 금괴덩어리 이렇게 자르는 걸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면서 야, 저건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할까?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거든요. 단순 계산을 해봤거든요. 1kg이면 1000g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돈에 18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 1kg짜리 하나, 요만한 덩어리 하나가 5천만 원이 넘더라. 와, 진짜 비싸더라고요. 네, 이렇게 요만한데도 만들어 놓으면 묵직하니 좋아요. 묵직하기는 개뿔 그냥 기분이 묵직한 거지. 그래? 자, 어찌됐건 금덩어리 이만큼 만들었으면 어마어마하게 비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이렇게 구리 이온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금속 판을 집어넣는 거예요. 알았죠? 금속 판을 딱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금속들끼리 반응성 경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연, 구리, 금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큰 게 누구지? 아연이지. 근데 아연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반응성이 작은 구리가 지금 현재 이온으로 되어 있거든? 되게 꼴보기 싫은 거죠. 왜? 반응성이 클수록 자신이 전자를 잃고 산화가 잘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반응성이 작은 구리가 지금 이온으로 되어 있거든.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아연이 내가 이온이 될 거야. 이온으로 바뀌어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전자들이 막 생기겠죠. 그러면은 이때 구리는 아이쿠 형님! 이러면서 아연판으로 와가지고
전자를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구리가 요 아연판에 덕지 달라붙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구리 이온의 수는 감소하고 아연은 점점 이온 숫자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반응성을 봤을 때 반응성이 가장 작죠. 그러면 밖에서 구리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온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금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요, 아까 뭐 잠깐 좀 적긴 했었지만, 예를 들어서 구리가 지금 이온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연 금속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때 아연이 뭐로 바뀌는 거야? 이온으로 바뀌고 구리가 금속으로 바뀌어서 석출되게 됩니다. 석출. 그랬을 때, 자, 아연이 뭐가 된 거죠? 아연이 산화된 거지. 반대로 구리가 뭐가 된 거죠? 구리가 환원된 거야. 그래서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환원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반응에서 석출되는 금속이 있다면은 그 석출되는 금속이 무조건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지금 금속의 반응성 사실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일단 한두 번 정도는 좀 암기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문제에서는 분명히 좀 보여줄 겁니다. 문제에서는 보여주는데 내가 왜 이걸 외우라고 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이온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막 하는 것을 문제로 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누가 반응성이 크고 작은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실제 금속이라면 이게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으면은 바로 딱 봐도 아, 누가 누구보다 반응성이 크겠구나 이런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아, 좋아. 지금 현재 봤던 거는 금속의 반응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 내용이 지금 현재 82쪽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82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야 될 게 요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이번에 봐야 되는 게 비금속의 반응성이에요. 비금속의 반응성. 이때는 전체 비금속을 보는 게 아니라 할로젠 원소만 볼 거예요. 자, 할로젠 원소 하면은 몇 쪽? 17쪽이죠. 그래서 17쪽 우리가 할로젠 원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종류가 뭐가 있나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것들 있죠. 자, 우리 아까 금속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그랬는데, 비금속은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주기상으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으니까 반응성은 누가 제일 큰 거야? 플로린이 제일 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이거든요. 근데 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같은 할로젠 원소들은 원자 상태로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얘네들 항상 이원자 분자 형태로 돌아다니거든요. Cl2, Br2, I2. 오케이? 그런데 이런 녀석들이 각각 독특한 색깔을 좀 띠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때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담황색을 띠고 있어요. 담황색. 그리고 염소는 황록색. 브로민은 젓갈색. 그리고 아이오딘은 보라색이라고 외워주세요. 보라색.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색깔이 좀 진해지는 거지. 우리나라 색깔 표현 참 다채롭지 않습니까? 담황색, 황록색, 젓갈색, 보라색. 대충 색깔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담황색 이러면은 노란색인데 좀 어두운 색깔. 그죠? 주황색 아니었어요? 아니야. 담황색. 그러니까 노란색인데 약간 좀 어두운 색깔. 그냥 옐로우겠지 뭐. 그래? 담황색. 황록색은 황색인데 약간 녹색 계열. 그지? 젓갈색은 갈색인데 약간 좀 붉은색 계열. 보라색은 예전에 흑자색이라고 했습니다. 흑자색. 보라색은 보라색인데 약간 좀 어두운 보라색. 뭐 근데 이렇게 색깔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 뭐 색깔도 알아두면 좋아요. 알아두면 좋은데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지금 이제 비금속의 반응성을 이제 나타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 금속 반응성 했었지? 야, 너네 금속의 반응성이 크면 뭐가 잘 된다고? 산화가 잘 돼. 알았니? 전자를 잃고 산화가 잘 되거든요. 근데 비금속의 반응성은 지금 현재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건데 비금속의 반응성이 커진다는 뜻은요. 전자를 잘 얻는다는 뜻입니다.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잘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음이온이 잘 되는 거니까 뭐가 잘 되는 거죠? 환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은 반응성이 클수록 산화가 잘 되는데 비금속은 반응성이 클수록 환원이 잘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냐면요. 자, 보세요. 하나의 시험관에다가 두 개의 액체를 담굽니다. 두 액체를 담아둘 거거든요. 이때 하나의 액체는 물이고요. 또 하나의 액체는 사염화탄소라고 하는 액체를 담을 거예요. 둘 다 이제 용매로 잘 쓰는 액체들인데 이때 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극성 용매죠. 근데 사염화탄소는 CCl4 그러니까 메테인에서 수소들이 다 염소로 바뀐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무극성 용매거든요. 근데 이제 둘을 담으면은 하나는 극성이고 하나는 무극성인가 섞일까 안 섞일까? 안 섞이겠지. 잘 안 섞여 있거든요. 물은 극성이고 사염화탄소는 무극성이니까. 근데 이때 사염화탄소가 훨씬 더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사염화탄소가 이렇게 남아요. CCl4. 그리고 위쪽에는 물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둘은 둘 다 투명하기 때문에 층이 나눠져도 정확하게 구별은 안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섞이진 않아. 근데 자, 여기다가 내가 HBr이라고 하는 브로마 수소를 넣었다고 치자. 알았니? 브로마 수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브로마 수소? 이건 산성물질 그냥 잘 나오는 걸로 할까? NaBr을 넣었다고 치자. NaBr. 그러면 NaBr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가 되면은 나트륨 이온하고 브로민 이온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무조건 극성 용매에 녹아야 되죠. 맞지? 그러니까 이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 이 물질은 내려가는 동안에 물에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 속에 브로민 이온들이 막 생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이때는 색깔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색깔을 나타내려면 얘네들이 이렇게 분자 상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색깔을 안 띄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염소기체를 넣어주는 거죠. 염소기체. 염소기체 또는 염소수. 염소를 그냥 액체로 만들어서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쓱 지나가고 있겠지. 근데 얘는 분자 상태라면 무극성 분자니까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그러니까 나는 밑으로 내려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려가는 도중에 브롬을 만난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염소가 반응성이 더 크거든? 자기보다 반응성이 작은 브로민이 이온화되어 있거든? 되게 꼴 보기 싫은 거죠. 야, 내가 이온이 될란다. 전자를 빼앗아 와버려요. 그러니까 염소가 전자를 빼앗아 가니까 브로민이 아이쿠 형님! 이러면서 원자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지 혼자 이렇게 못 있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분자로 바뀌겠죠. 얘 여기 물에 녹아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브로민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데 사염화탄소는 무극성 용매니까 녹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브로민의 색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브로민의 색깔이 나타났다면 여기의 색깔은 무슨 색으로 나타나? 그렇죠. 젓갈색으로 색깔이 바뀌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앞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석출되는 금속이 반응성이 작다 그러지 않았었니? 그죠? 석출되는 금속이 반응성이 작으면 산화가 잘 된 거야? 환원이 잘 된 거야? 그죠? 잠깐. 환원이 잘 된 거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금속의 반응성이 크면 산화가 잘 되는 거고 반응성이 작으면 환원이 잘 되는 거잖아. 석출되는 녀석이 반응성이 작은 거예요. 따라서 산화보다는 환원이 됐기 때문에 석출이 된 거였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색깔이 나타나는 게 반응성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반응성이 작은 녀석이 지금 현재 색깔을 나타냈다면 얘는 뭐가 된 거야? 산화가 된 거야. 알았어? 산화가 된 거라고. 이온에서 분자로 바뀌었으니까 환원이 된 거라고. 산화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반응성이 큰 비금속이 환원이 되고 반응성이 작은 비금속이 산화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 되니? 다시 여기에서 나오는 식을 한번 적어볼까?
자, 두 개의 브로민 이온이 염소랑 반응하는 거예요. Cl2랑. 그런 다음에 브롬 분자가 만들어지고 두 개의 염화 이온이 생기고, 그럼 브롬이 전자를 떨어뜨렸으니까 산화가 된 거고, 염소가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이 된 거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산화환원에 관련된 이 정의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산소의 결합과 해리, 그 다음에 전자의 잃고 얻음으로 가지고 지금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각각의 예들도 나오고, 지금 현재 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속의 반응성, 비금속의 반응성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란 이야기야? 바로 산화환원 반응의 그 관계를 찾는 거죠. 이것이 산화환원 반응이냐 아니냐를 찾는 거고, 어떤 물질이 산화됐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고 이런 걸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수많은 정의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예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산화환원 반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다뤄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이 산화환원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이런 정의인 산화수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